최근 대한민국이 적성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역대급 전력 강화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름 아닌 육해공 각군이 보유한 첨단 전력을 단일 체계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전략사령부의 창설입니다. 현재 국방부는 2022년 7월부터 특별전담반까지 꾸려가며 전략사령부 창설에 온 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고작 사령부 하나 생기는 게 왜 역대급 전략 강화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 전략사령부의 임무를 잘 모른다면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러나 전략사령부는 유사시 한국국토방위의 최전선을 책임지기 위해 각 군종의 지명령 체계를 초월한 특수임무를 담당합니다. 바로 한국형 삼축체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한국형 삼축체계란 타격순환체계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MD, 그리고 대량응징보복의 KMPR을 통합해 부르는 용어인데요. 설명을 위해 적성국을 북한이라고 가정했을 때 먼저 킬체인은 선제 대응을 위한 공격체계입니다. 만약 북한의 확실한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된다면 최대 속도 마 7에 달하는 현무투비와 KF-21 보라매, F-15K 슬램이글 등 모든 전략 자산을 총동원해 무자비한 폭격으로 적성국의 미사일 발사 자체 행위를 저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고작 30분으로 표적 탐지에 1분, 좌표 식별에 1분, 사용무기 선정과 발사 결심에 3분이 소요되며 타격 완료까지는 25분이 걸립니다. 게다가 추가로 3시간 이내에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 F-22 랩터, B-1 랜서까지 킬체인에 동원되는데요. 당장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만 봐도 액처연료 주입과 발사 준비를 완료하는 데만 1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 킬체인에 얻어맞은 북한은 말 그대로 빈사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준비 과정이 극도로 짧은 고체연료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중국처럼 킬체인으로 선제 타격하기 힘든 원거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때는 KAMD가 발동됩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KAMD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골든타임인 5분 이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적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그리고 킬체인과 KAMD 뒤에는 대한민국의 무시무시한 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 KMPR입니다. KMPR은 이름 그대로 적의 공격에 대량의 미사일로 대갚아주는 반격체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만 우리 공군의 공대지 미사일과 수천 발의 현무계열 미사일이 동원되는데요. 이는 그야말로 북한의 모든 군사기지와 사령부를 산산조각 내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다짐의 전략체계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형 삼축체계는 적성국의 공격과 동시에 작동하는 전면전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탄이 적성국의 전투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릴 만큼 압도적인 위력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산 미사일 전력입니다. 미사일은 자주포, 전차 등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사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단일 개체가 가진 위력까지 생각한다면 전투기를 뛰어넘는 최강의 전략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미사일 전력 개발은 그 과정에서 주변국의 온갖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 같은 공산권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지만 일본이라는 특이한 성향의 나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총알 한 발 만드는데도 온갖 협착지를 당해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정도로 놀라운 미사일 전력을 한국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했다는 건 가히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미사일 개발사에는 당장이라도 개발을 포기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대한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입니다. 오죽하면 의지력만큼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대한민국조차 미국의 압력에 의해 과거에는 미사일 개발을 포기한 전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주인공은 대한민국 최초의 미사일인 백곰인데요. 1970년대 초반 한국은 대외적으로 주권국가의 초석을 다져간과 동시에 비밀리에 백곰 미사일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곰의 연구 개발이 얼마나 은밀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당시 연구를 담당한 국방과학연구소를 홍능기계라는 이름의 트랙터 제조회사로 위정하며 운영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백곰 연구 개발은 제자리 걸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백곰 연구 개발은 말만 연구 개발이지 사실상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한국이 전 세계 최정상 수준의 방산 기술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지만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총 한자로 만들 기술력이 없어서 미국의 M16을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짜고짜 미사일을 만들어내라고 하니 이건 마치 무주공선에 내일 당장 수천 평의 논마지기를 만들어내는 게 더 쉬운 일이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절실하면 통한다고 한국에는 비장의 한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군에게 지원받아 운용하던 최대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인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나이키 허큘리스는 1954년에 초기 모델이 개발된 고물딱지 미사일이어서 미사일 발사 후 계속해서 이동좌표를 입력해줘야 하는 지령 유도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 덕에 비록 지대공 미사일이었지만 제한적으로 지대지 폭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배꼽 연구 개발에 있어 천재이루의 기회였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 필요한 미사일 기능은 지상 타격이니 지대지 성능을 개량한다는 명분으로 나이키 허큘리스에 녹아있는 미사일 기술을 배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 확보는 기술 확보고 미사일의 생산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는데요. 1970년대 당시에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정밀 가공이 가능한 기업이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더군다나 배꼽 연구 개발은 성공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희박했고 혹여나 성공하더라도 기업체 입장에서는 하등 도움도 안 되는 초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혹한 사업에 오직 사명감 하나로 뛰어든 기업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금성정밀이었습니다. 이 기업은 현재 천궁, 해룡, 범상어 등 대한민국 최고의 유도미사일 핵심 기술을 보유한 LIG 넥스원의 전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배꼽의 제작 과정은 연구개발 과정만큼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배꼽 미사일의 추진 로켓 연소실에 쓸 고강도 강철이 부족해서 청계천에서 155mm 야포신을 구해다가 만들었다는 거짓말 같은 실화가 전설처럼 전해질 정도입니다. 당시 6.25 전쟁이 끝난 지 불과 20여 년밖에 흐르지 않았던 터라 청계천 암시장에는 온갖 무기 체계가 분해되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청계천에서 말만 잘하면 전차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던 말이 나돌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배꼽은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1978년 시험 발사까지 성공하면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는데요. 배꼽의 공개 발사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 날 화들짝 놀란 일본이 입에 거품을 물며 해방을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은 아사히 신문을 통해 한국이 개발한 유도탄은 원시적인 포물선 비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정밀도도 부족하다라는 비난과 함께 핵 개발과 연관이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소련 또한 한국의 핵 개발을 경고한다라는 취지의 성명문을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백공 개발을 까맣게 몰랐던 주변국들의 방해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어차피 한국이 무슨 일을 해도 깎아내리지 못해 한달인 적성국들의 불만이니 무시하면 그만이었는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미국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희대의 암군 중 하나로 평가받는 지미 카터였는데요. 그가 암군으로 평가받았던 이유는 지미 카터가 외교보다 인권과 반전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미국의 국익과 반대되는 결정을 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카터는 한국의 독재자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을 압박했습니다. 또 명분도 그럴싸했습니다. 배꼽은 어디까지나 나이키 허큘리스의 기술을 이용해 만든 미사일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카터는 아주 강력한 어조로 배꼽의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한국 입장에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미국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진정한 자주국방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배꼽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과 별개로 길길이 날뛰고 있는 미국을 어떻게든 진정시켜야 했는데요. 그래서 이때 등장한 신의 한 수가 어차피 이미 개발한 배꼽은 그대로 두고 대신 앞으로 사거리 180km, 탄도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은 만들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었습니다. 딱 배꼽의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상한선으로 그은 건데요.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사거리면 평양을 타격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우리의 기술력으로는 이 이상 가는 스펙의 미사일을 개발하기에도 버거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주변국의 온갖 방해 공작 속에서도 맨손으로 미사일을 양산할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한 셈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배꼽은 끝끝내 양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배꼽 개발은 결국 취소되었고 심지어 이 충격으로 관련 기술자들까지 대거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곰은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그제야 북한을 직접 타격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정부가 부랴부랴 개발 사업을 부활시킬 때까지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야 했는데요. 백곰은 이런 우여곡절 끝에 1986년이 되어서야 현무원으로 탈바꿈되어 전력화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대 사거리는 180km에 불과했고 사업이 지체된 만큼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정체가 아니라 고급 인력의 유출로 인해 오히려 태보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한국에는 또 한 번 역사상 다시 없을 호재가 터졌습니다. 1980년대 소련이 무너지면서 불곰 사업의 일환으로 대량의 소련 무기 체계가 한국으로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당연히 미사일 기술 역시 여럿 흘러들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무렵 한국에 이스칸데르 미사일 기술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일명 도깨비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이스칸데르는 정점 고도에 도달한 뒤 하강하면서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미사일이었습니다. 현무원의 도입과 함께 부활한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구소련 붕괴 과정에서 유출된 방산 기술력을 흡수하며 날개를 달고 빠르게 발전했고 마침내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1톤에 달하는 현무2A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현무2는 한국 기술력 성장의 상징이 되어버렸는데요. 실제로 현무2의 개량형인 현무2C는 사거리가 3배 가까이 늘어난 800km에 달하고 정확도는 CEP 1에서 5m에 불과할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고도로 발달한 순항미사일과 비슷한 수준의 정확도로 감히 이스칸데르와 현무2C를 비교한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하면서 신냉전 시대가 열렸고 그에 따라 한미 미사일 지침도 완화되더니 2021년 마침내 한미 미사일 지침은 폐지됐습니다. 결국 미국도 아시아에서 중국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는 현재 발사 시험까지 완료된 현무5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현무5는 최대 탄두 중량만 무려 8톤에 달해 핵탄두 없는 핵미사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적성국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무원 전력화 후 불과 40여 년 만에 온갖 역경을 뚫고 마침내 완벽한 전쟁 억지력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